제 이름은 이옥진입니다. 올해 70세이고 은평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날은 평범하게 그지없는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만두를 빚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옆집 아이가 할머니를 찾아왔나 싶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 문 밖에는 제 며느리 김민준과 그의 부모님인 박기명 씨, 장기영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마침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어요. 김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기영 씨는 손에 고급 판과 한 상자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늘 그랬듯 살가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옥진 씨, 이 집 판과를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지난번에 아주 맛있게 드셨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서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옆으로 비켜서 그들이 들어오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시다니 참 마음이 깊으시네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따르면서도 귀는 쉬지 않았습니다. 장기영 씨의 목소리가 크고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계단 참 넓네요. 3층 집이니 방도 꽤 많겠어요. 박기명 씨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혼자 사시기엔 너무 텅 비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따뜻한 차를 쟁반에 담아 차탁 위에 놓았습니다. 장기영 씨는 차를 마시면서도 눈으로 여기저기를 훑어보았습니다. 커튼, 소파, 바닥에서부터 계단 입구까지 마치 자로재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못 본 척했습니다. 김민주는 자연스럽게 앉아 TV를 켜고 다시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마치 이 갑작스러운 방문이 정말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들른 길에 이 소파도 아직 어머니가 예전에 마침 제작하신 건가 보네요. 박기명 씨가 거실 중앙에 놓인 꽃무늬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거의 30년 가까이 썼는데도 아직 편하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관리하셨네요. 저희 집권 2번 이사했더니 가죽이 다 벗겨졌던데. 저는 고개를 끄덕일 뿐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정오가 되었습니다. 저는 급히 칼국수를 끓이고 양배추볶음 한 접시를 만들었습니다. 냉장고에 반쯤 남은 두부조림도 어느 함께 내놓았습니다. 푸짐한 상차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식탁 위 분위기는 처음에는 비교적 편안했습니다. 장기영 씨는 손자가 최근에 특목고에 합격한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박기명 씨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모두 정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그녀는 갑자기 화제를 바꾸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습니다. 옥진 씨, 이 집은 나중에 민준이에게 줄 거잖아요? 어차피 아들도 하나뿐인데. 국자를 든 제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기명 씨가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다 같이 모여 살면 서로 돌보기에도 편하고 좋잖아요. 어머니도 사람 쓸 번거로움도 덜고요. 김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나중에 봐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식사가 이쯤 되자 분위기는 다소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김민준이 뒤따라 들어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그분들이 말이 좀 빠르셔서 그래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 하지만 제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장기영 씨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저희 민준이 동생네도 다 같이 데리고 올게요. 옥진 씨 댁이 대가족이 살기에 정말 딱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차탁을 깨끗이 치우고 부엌으로 가서 조리대를 닦았습니다. 행주를 헹구면서 저는 계속 그들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결코 아무렇게나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이 집은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얼마 전 김민준이
갑자기 1층의 커튼을 바꾸자고 제안했던 것, 그리고 부엌벽에 타일을 붙이고 싶다고 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때는 그저 그가 집을 정리하고 싶어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꼭 좋은 의도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모여 살기는 저를 돌보기 위함이 아니라 한 발짝씩 저를 가장자리로 밀어내고 이 집을 자연스럽게 차지하려는 의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식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김민주는 그쪽 집이 작고 부담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손주들이 가끔 집에 와서 며칠 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한 번 내주면 다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 집은 저와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일궈낸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초대해 함께 지낼 수는 있어도 그들이 저를 내쫓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망원시장에 채소를 사러 갔습니다. 날씨는 아직 쌀쌀했지만 아침부터 사람이 많고 상인들의 외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암영시내 두부가게 앞에 들러 판두부 몇 조각을 고르고 계산을 막 하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옥진 씨. 돌아보니 제 옆집 사는 황 여사였습니다. 손에는 부추 한 단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제 집에 손님 오셨어요? 그녀는 저와 함께 앞으로 걸어가면서 귓속말하듯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문 앞에서 쓰레기 버리는데 옥진 씨네 사돈 부부를 만났어요. 그분들이 이 근처 단독주택이 얼마에 팔리는지 저한테 물어보던데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어본 거겠죠. 황 여사가 제 팔을 톡톡 쳤습니다. 지나가는 말 같지 않던데요. 장 여사 눈이 번들번들하면서 계속 이 시내 그 집은 누가 팔고 싶어 하지 않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럴 리가요. 옥진 씨가 살기 좋은 집을 왜 팔겠어요? 라고 했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고맙다고 말한 뒤 집에 가서 값도 해야 해서요. 라고 말하고는 서둘러 시장을 떠났습니다. 손에 든 채소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부담감을 짊어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변 목련나무 잎사귀들이 바람에 바스락거렸습니다. 제 머릿속은 계속해서 어제 장기영 씨가 집에 들어올 때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입으로는 저를 보러 왔다고 하면서도 눈은 사방을 훑고 다녔습니다. 특히 부엌문 앞까지 걸어와서는 부엌이 참 넓네요. 오래된 집인데 이렇게 잘 관리된 곳은 드물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기영 씨도 조용히 계단 입구까지 걸어와서는 몇 번이나 위층으로 올라가려다 김민준에게 저지당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게 어떻게 그냥 보는 것이었겠습니까? 분명 이 집을 미래의 집으로 여기고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제 머릿속에 갑자기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들도 하나뿐인데 이 집 나중에 분명 민준이에게 줄 거잖아요? 그건 시도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초록불이 켜졌지만 길을 건너는 발걸음은 무의식적으로 더뎌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새우 계란볶음을 만들고 갈비탕을 끓였습니다. 김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는 신발을 갈아 신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음식 냄새가 정말 좋네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밥을 푸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식사를 거의 마칠 때쯤 그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놓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우랑 제가 같이 살면 어떨까 생각 중이에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너무 힘드시잖아요. 큰 집인데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건우 학교도 가깝고 저도 집에 있으면 어머니랑 얘기도 나누고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쩌다 갑자기 이렇게 살갑게구니? 김민준도 웃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저희가 계속 생각하던 거예요. 사실 지난번에 와서도 이렇게 좋은 집인데 혼자 계시기엔 너무 외롭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건우는 옆에 앉아 묵묵히 갈비탕을 마시며 같이 지내면 편하죠. 라고만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그가 자진해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거리에 바람이 살랑이며 불어왔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기댄 채 앉았지만 머릿속은 가는 실타래에 얽힌 듯 복잡했습니다. 김민준의 말은 배려와 걱정이었지만 저는 저희가 이사 올게요. 라는 말이 제안이 아니라 결정임을 들었습니다. 이건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면하고 싶지 않았을 뿐 그저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 김민준이 그쪽 집이 너무 작아서 아이들 방에 책상도 놓을 공간이 없으니 시간 될 때 한번 와서 보라고 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건 저더러 와서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사 올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암시였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것과 들어와서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발치에 놓인 여행 가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작년에 손주가 왔을 때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하게 정리되어 라벨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문득 언젠가 저도 떠나야 할 때 이런 가방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표 한 장 들고 소리 없이 떠나는 건 말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엌의 냉장고는 여전히 조용히 돌아가고 벽실의 초침은 한 칸 한 칸 움직였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이 집이 더 이상 저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제 일상뿐만 아니라 제 공간과 제 미래까지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제가 아직 베란다에서 이불을 널고 있는데 김민준이 서류철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친구에게 인테리어 샘플북 몇 권을 빌려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그가 웃으며 서류철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능숙하게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저는 표지를 보았습니다. 오래된 집 리모델링, 세대가 함께 사는 공간 디자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한 권을 펼쳤습니다. 1층 방은 지금 그냥 잡동사니만 두시는 거죠? 스위트룸으로 개조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1층에 사시면 동선도 편하고 위층으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요. 민준이랑 저는 나중에 2층에 살고 저희는 3층에 살면 되고요. 그는 이미 여러 번 말해본 것처럼 말했고 제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전에 계속해서 도면을 넘겼습니다. 게다가 부엌도 터서 개방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어머니도 요리할 때 덜 더우실 거고요. 저는 아직 이불을 널던 손을 든 채 앉아 그의 제안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뜨거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잡았니? 제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쪽 집이 곧 팔릴 거예요. 그때 저희가 조금 보태고 건우 퇴직금도 조금 보태면 천천히 진행해도 돼요. 제 쪽에서는 돈 낼 필요 없어요. 제가 그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차피 저희가 살 집인데요. 마치 다음 저녁 식사 메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샘플북 한 권을 들어 천천히 넘겼습니다. 사진 속에는 리모델링이 끝난 오래된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밝은 노란색 거실, 잔해물 없는 욕실, 나무 바닥, 그리고 따뜻한 공동 거주 생활이라는 작은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김민주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제게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김민주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제게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게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쪽에 사시는 게 밖에서 방 얻어 사는 게 밖에서 방 얻어 사는 게 밖에서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가 다 되어 장기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지난번보다 훨씬 살가웠습니다. 옥진 씨 있잖아요. 저희 쪽 집이 벌써 계약이 성사됐어요. 수속이 반쯤 끝나면 바로 집을 넘길 수 있어요. 저희도 더 이상 집을 얻어 할 생각은 없고요.
그때 바로 옥진 씨, 댁으로 이사 가면 편하잖아요. 저는 하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결정하셨어요? 네, 다 부동산 중개인이랑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이제 잔금만 치르면 돼요. 어차피 이사 와서 살면 민준이도 편하고 저희도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이리저리 이사 다니고 싶지 않아요. 질문 많으세요? 저는 여전히 그 질문을 했습니다. 옷 몇 봉지뿐이에요. 다른 냄비나 주방 도구 같은 건 저희가 다 했어요. 옥진 씨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가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식사 전에 이건우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가 들어와 가방을 의자 등받이에 걸고 시선을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이미 팔았다고 하시던데 제가 그에게 물었고 그는 신발을 벗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주에 이사 올 준비 중이래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같이 지내는 게 편하다고 하던데. 그가 이 말을 할 때 그의 눈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너도 편하다고 생각하니?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다 한 가족인데 어머니도 연세 드셨으니 누가 돌봐드리는 게 좋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늘 이랬습니다. 어릴 때 선생님이 때려도 아무 말 안 하고 커서 아내가 잔소리를 해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는 양보하는 것이 원만함이라고 생각했지만 말하지 않은 것들이야말로 가장 상처가 된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저는 평소처럼 3가지 반찬과 국을 차렸습니다. 이건우와 김민주는 웃고 떠들며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사 오는 이야기를 일부러 꺼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마치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처럼 말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 저는 김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그 인테리어 도면들 회수할까? 어머니, 일단 보고 계세요. 급할 거 없어요. 그가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빨리 공사를 시작하진 않을 거예요. 할머니 이사 오시고 나서 얘기해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소리가 제 대답을 덮었습니다. 밤늦게 저는 2층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 창문은 골목을 향해 있었고 거기서 길 건너 편의점의 네온 사인이 희미하게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결코 논해가 아니라 합의를 가장한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그들은 편하게 돌봐드린다고 말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저를 한쪽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물러서고 양보하고 인정하라고 말입니다. 저는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제가 40세 되던 해 남편과 함께한 벽돌 한 벽돌 쌓아 올린 것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연금으로 어렵게 생활하며 누구에게도 빚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김민준과 이건우에게 제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침묵을 동의로 제 양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사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기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평소 시장 갈 때 입던 편안한 옷을 입고 작은 가방을 들고 버스를 타고 은평구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부동산 중개인과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게는 모퉁이에 있어서 눈에 잘 띄었습니다. 유리문 뒤에는 온갖 종류의 집 광고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거래 완료, 어떤 것은 가격 협의 가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 중개인이 저를 보고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이 여사님 맞으시죠? 전화로 집주인 본인이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저를 앉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는 매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곧바로 서랍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연서로 안쪽에 있는 단독주택 말씀이시죠?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은 차고가 없는데 그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르신 댁은 위치도 좋고 지하철역과도 가깝고 뒤쪽에도 가려지는 것 없이 6억 원 정도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급하게 파시려면 저희 쪽에 현금 구매자 몇 분이 찾고 계십니다. 그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나이의 집주인께서 집을 파시려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결심하셨다면 저희 쪽에서 비공개 매물로 등록해서 바로 협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찻잔 가장자리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거래는 빨리 이루어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단독주택은 요즘 아주 귀합니다. 특히 은평구 일대는 온천, 병원, 생활 편의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죠. 게다가 최근 몇 년간 미리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이 현금으로 빠르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만 제시하신다면 2주 이내 거래는 보통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다시 올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명함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집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나와서 저는 곧바로 길 건너편 신한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밖에는 목련나무 2그루가 심어져 있었고 꽃향기가 햇살과 섞여 조금 눈부셨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번호표를 뽑아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이 대리님이 정중하게 웃으며 컴퓨터로 작업을 했습니다.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외화 계좌를 개설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할 자금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알아들었지만 더 깊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개인 계좌이시면 저희 쪽에서 캐나다 달러 계적에서 개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환전 한도는 1,000만 원 이내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나중에 매월 고정적으로 생활비를 인출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제 이름의 계좌로 송금하려면 절차가 복잡한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계좌가 본인 명의이고 신분증명만 있으면 됩니다. 이 대리님이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세금 문제도 특별히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녀는 자료 몇 부를 건네주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일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기다리고 참고 미안해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김민주는 저녁에 회식 약속이 있어 돌아오지 않았고 이건우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 시험지를 채점했습니다. 저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뉴스 채널에서 이웃 경기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지자 저는 책상에 앉아 서랍 가장 밑에 있던 이미 누렇게 바른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전화 거는 순간 제 손가락이 약간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선영이니? 전화 저편에서는 제 고등학교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밴쿠버로 이민을 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뜸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제가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넌 어쩌다 갑자기 전화했니?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나도 한동안 그쪽에 가서 지낼까 생각 중이야. 아마 오래 머물게 될 것 같아. 그녀는 단초간 침묵했습니다. 정말이야? 그쪽 월세 시세는 어때? 혼자 살기에 안전하고 너무 외곽은 아닌 곳으로. 생활비는 또 얼마나 될까? 그리고 비자는? 그녀는 즉시 정신을 차리고 끊임없이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방 하나 거실 하나짜리 집이 지금 한국 돈으로 대략 3만 원 정도 하는데 치안이 좋고 생활 편의시설이 편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집을 보러 같이 가줄 수도 있고 그쪽에 한국인 공동체가 아주 긴밀해서 외롭지 않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컴퓨터를 켜고 항공사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서울에서 밴쿠버로 가는 2주 뒤 비행기 표 가격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 숫자는 싸지 않았지만 저는 처음으로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출구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그 항공편 정보를 바라보았습니다. 구매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상태였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멀리 골목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고 위층에서는 이건우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디로도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제게 갈 수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조용하고 깔끔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문제도 덜 생길 것입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인이 그날 언급했던 구매자 부부와 은평구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상대방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에 행동거지가 온화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은퇴했고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있어서 대출받을 생각도 세를 줄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조용한 단독주택을 사서 노년을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옆에서 끊임없이 거들었습니다. 이 여사님 댁은 위치가 정말 좋고 이웃분들도 가 친숙한 분들이라 이런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저는 맞은편의 부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계약서를 꼼꼼히 넘겨보며 모든 페이지를 자세히 읽고 심지어 몇 군데는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서 세부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집을 살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계약 과정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바로 계좌 이체를 했고 서명하는 순간 은행 입금 알림 문자가 제 휴대폰으로 도착했습니다. 6억 원. 저는 휴대폰을 쥐었지만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얽혔던 매듭이 드디어 풀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이 집이 다른 사람들의 계획대로 천천히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구청을 나와 저는 곧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광화문로에 있는 신한은행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그의 대리님 앞에 앉았습니다. 4억 원을 캐나다 달러로 환전해서 캐나다 계좌로 송금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료를 대조하고 서명, 수취인 계좌 확인 등 모든 절차를 15분 이내에 완료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친절하게 저에게 송금 후 3일 이내에 캐나다 달러 계좌에게 송금 후 3일 이내에 캐나다 달러 계좌로 입금될 것이며 연이후 일정 회비 졸처며 연이후 정해주세며 연이후 설정을 원하시면 신탁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연이할 수 있다고 돈을 다 가져갈 생각도 안 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나이가 되면 항상 여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2억 원은 제가 한국에 남겨둘 가느다란 줄이었습니다. 퇴로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저는 집으로 가지 않고 명동의 여행사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카운터 직원은 시장에서 장보고 온 듯한 노부인이 들어와 밴쿠버 직항 비행기 표를 예약하겠다고 말할 줄은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몇 월 며칠 출발이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2주 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더니 말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45분 에어 캐나다 직항 편이 있습니다. 한 장 예약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외국 여권이나 캐나다 비자는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미 몇 년 전에 장기 비자를 받아두었습니다. 그때 선영이가 나중에 그쪽에 가서 살 수도 있으니 준비해두라고 권유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흘려들었는데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 시절 선영이의 근기에 정말 고마워해야 들었는데 예약을 마치고 저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하철 아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문가에 서 있었고 옆에서 두 젊은 여성이 직장과 월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문득 어릴 때는 모든 것을 떠날 수 없었고
나이 들면 모든 것을 떠나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자리에 머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외투를 문가에 걸어두었습니다. 김민주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날 김민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이건우는 서재에 틀어박혀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토마토 계란볶음을 만들고 갈비탕을 끓였고 공심채도 조금 더 데쳤습니다. 그들의 식사 내내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습니다. 김민주는 돌아와서 회사 일이 바빠 며칠 출장을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수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오늘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저는 평소처럼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속에 담긴 손의 따뜻함이 묘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저는 방문을 닫고 침대 밑에 있던 가죽 가방을 끌어냈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에서 보내주신 오래된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30년이 넘었지만 가죽은 이미 어두워졌어도 지퍼는 여전히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저는 먼저 서랍 속에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드럽게 걸린 열쇠입니다.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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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서류 등본, 은행서류 등을 봉투에 넣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야반 단기보고서, 예방접종 진료권, 비상용 카드, 건강검진 보고서, 예방접종 보고서. 그 열쇠 꾸러미는 꽤 무거웠습니다. 10몇 년 동안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열쇠에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열쇠고리가 끼워져 있었는데 이미 페인트가 벗겨진 작은 고리 명패였습니다. 저는 작은 천 주머니를 꺼내 열쇠를 그 안에 넣고 묶었습니다. 이 며칠 동안 저는 아무에게도 제 계획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놀랄 것이고 비난할 것이며 심지어 제가 이기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습니까? 저는 평생 그들이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제 자신만의 목소리를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몇 가지 반찬, 생선찜, 고기 놓여 있었습니다. 김민주는 최근에 요리를 거의 하지 않았고 집안일은 여전히 제가 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특히 일찍 퇴근했고 심지어 단팥죽 한 봉지를 사왔습니다. 어머니, 이 집 단팥죽 맛있어요. 식사 후에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받아들고 고맙다고 말한 뒤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이건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식탁에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누가 먼저 입을 열지 기다리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기영 씨의 전화였습니다. 김민주는 전화를 받고 두 마디도 채하지 않아 웃기 시작했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다 정리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그가 전화를 끊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금 할머니가 말씀하셨는데 그쪽 짐은 다 싸놓았고 가구도 거의 정리해서 다음 주에 바로 이사 올 수 있대요. 제가 채소를 집는 동작이 멈칫했지만 여전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같이 살면 시끌벅적하고 좋지. 네, 저희 쪽도 거의 다 됐어요. 옷장도 비워놨고 제가 며칠 안에 방에 있는 낡은 물건들도 다 정리할 거예요. 그때 어머니는 아래층에 사시고 저희 가족은 위층에 살면 돼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밥을 먹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말을 할 때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이 결정이 이미 묵시적으로 동의된 것처럼, 그리고 모든 일이 이미 준비된 것처럼, 그저 제가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식탁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제 머릿속은 이미 다른 카운트다운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닷새 후면 저는 비행기에 오를 것입니다. 닷새 밤이 지나면 저는 이곳을 떠날 것입니다. 김민준이 정리하는 동안 저는 베란다로 가서 마른 빨래를 걷었습니다.
하나하나 접어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은평구의 가을바람이 저를 조금 으스스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계속했습니다. 그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거지, 세제의 향기도 퍼져왔습니다. 저는 거실 문가에 서서 그 모든 일상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소속감도 없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이사 오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이 집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밤늦게 저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여행 가방을 다시 끌어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짐 싸기였습니다. 저는 잠옷, 갈아입을 옷, 칫솔, 치약, 보온병, 작은 보디로션 병을 모두 여행 가방에 깔끔하게 넣었습니다. 앞주 포장된 한국식 겉면 한 봉지와 오롱차 3봉지도 챙겼습니다. 그쪽에 가서 급할 때 먹으려고 말입니다. 여권, 비자, 건강검진 보고서, 예방접종 카드, 은행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모두 기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약들, 고혈압약, 위장약, 안약. 저는 미리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여유분으로 더 처방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초기에 그쪽 약품 성분에 익숙하지 않을까봐 걱정되어서였습니다. 약이 든 작은 약통을 바깥 주머니에 넣어 손만 뻗으면 바깥 주머니에 넣어 모든 준비가 끝나자 저는 가방 지퍼를 올리고 검은 천 끈으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가방은 침대 모퉁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면증 때문이 아니라 눈을 감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고 이 고요함 속에 가끔 들려오는 낡은 창문 소리, 에어컨 돌아가는 웅웅거림, 그리고 위층에서 들려오는 이건우의 기침 소리가 아쉬웠습니다. 저는 외투를 걸치고 조용히 2층 베란다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내다보는 풍경은 멀지 않았지만 아주 익숙했습니다. 맞은편 오래된 이웃집 창문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TV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골목 저쪽 아침 식사 가게의 철문은 헐거워져서 항상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오른쪽 전봇대에는 매년 한의원 광고가 붙었다가 청소반에 의해 뜯겨나가면 다음 날 또 새로운 광고가 붙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이 모든 익숙함 속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노년의 삶을 다른 사람의 공동생활에 내맡겨 소모할 의무가 없습니다. 저는 새로운 장소, 새로운 거리, 새로운 베란다를 가질 수 있습니다. 비록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비록 다시 시작해야 할지라도 말입니다. 새벽 5시 반, 저는 이미 서울역으로 가는 지하철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날이 밝지 않았고 지하철 안에는 등산 가방을 맨 몇몇 젊은이들과 출근하는 노동자들 뿐이었습니다. 제 여행 가방은 발치에 놓여 있었고 지퍼는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바퀴가 좀 낡아서 끌 때 소리가 조금 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권은 기내 가방에, 비행기표는 휴대폰에, 또는 휴대용 가방 바깥 주머니에 모든 것을 다 챙겼습니다. 이 지하철은 수백 번도 더 탔지만 오늘처럼 제가 어디로 왜 가는지 명확히 아는 날은 없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날은 이미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출국장에 들어서서 능숙하게 에어컨하다 카운터를 찾아 짐을 컨베이어 벨트에 올렸습니다. 짐이 천천히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마치 과거를 넘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욱진 여사님, 여권 보여주세요. 제가 여권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확인을 마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탑승 게이트는 B3번입니다. 10시 45분 이륙 예정입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탑승권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에 저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은평구에 있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그 단독주택 문 앞에서는
또 다른 연극이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꽃무늬 셔츠를 입은 장기영 씨가 박기명 씨와 함께 지하철역에서 나왔습니다. 퉁퉁한 여행 가방 2개를 끌고 있었고 뒤에는 냄비, 그릇, 접이식 의자, 담요 등 생활용품 몇 봉지가 더 있었습니다. 모두 그녀가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일찍 오자고 했잖아. 잘했지. 그녀는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짐 옮겨놓으면 바로 정리하면 되잖아. 이옥진 씨는 오늘 집에 있겠지? 박기명 씨가 3층 베란다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철문을 막 들어섰을 때 경비원이 경비실에서 나와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이 여사님을 찾아요. 장기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분 사돈인데 오늘 저희가 와도 된다고 하셨어요. 경비원은 태블릿을 내려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집은 지난달에 이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집주인께서는 캐나다 시민권자이시며 이미 출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영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요? 저희 사돈이 여기 산지 수십 년인데 그분 집이에요. 경비원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저는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것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께서 낯선 방문객은 받지 말라고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박기명 씨는 입을 쩍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 손에 여행 가방을 들고 철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거실에서 쫓겨난 학생처럼 익숙하지만 갑자기 낯설어진 눈앞의 집을 망연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집을 팔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장기영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우리 딸은 알고 있었어? 혹시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말에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비원은 이미 경비실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옆집 한 여사는 문 앞에서 그들의 난처한 모습을 보며 입가에 복잡한 표정을 띠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이웃들도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 멀리서 사진을 찍고 어떤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것 봐. 그날 구경 왔던 그 사돈 부부잖아. 듣자 하니 집주인은 이미 돈 다 챙겨서 해외로 떠났대. 남 계산하다가 결국 빈손으로 와서는 들어 살려고 하다니 정말 뻔뻔하다. 장기영 씨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고 입술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길모퉁이에 서서 떠나려 하지도 믿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몇 통의 전화를 연이어 걸었지만 김민준도 이건우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 늙은 할망구가 너무 독해. 이건 완전히 고의적이야. 박기명 씨는 말려도 소용없었고 그저 난처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돌아가서 이야기합시다. 그들이 몸을 돌리는 순간 여행 가방 바퀴가 보도블록을 굴러가는 소리가 유난히 귀에 거슬렸습니다. 가방이 너무 무거워 장기영 씨의 팔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걸어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그 집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단독주택은 그 자리에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철문은 닫혀 있었고 창문의 커튼은 마치 그들을 한 번도 환영한 적 없는 듯 보였습니다. 공항 방송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후반부에 탑승하는 줄을 섰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가방 속에는 필수품 몇 가지만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그 자리에 남겨두었습니다. 제 과거 인생의 절반도 그 자리에 남겨두었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를 미끄러져 갈 때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드디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숨결은 깨끗하고 자유로웠으며 어떤 계산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지름쯤 철문 밖에 서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전화를 걸어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비행기가 고공으로 날아오르자 창밖은 온통 구름바다였습니다. 저는 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 방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재 비행 고도는 1만 미터이며 예상 도착 시간은. 저는 시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른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쯤 그 단독주택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3번이나 칠했던 나무문, 철창가에 제가 어릴 적 심었던 개나리, 부엌벽 모퉁이에 한때 물이 새서 제가 겹겹이 타일을 붙였던 고퉁이에. 리치먼드의 식당은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사람이 많고 중국어와 한국어가 뒤섞여 테이블이 매우 가까이 붙어 있었지만 저는 시끄럽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밀크티를 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갓 구운 호두과자 한 접시와 매콤한 해물볶음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맞은편의 선현이는 휴대폰을 세워 영상통화 카메라를 자신에게 향하게 했고 얼굴에는 진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방금 그 사진 봤어. 벌써 너희 동네 커뮤니티 그룹에 다 퍼졌더라. 그녀가 말하면서 화면을 돌렸습니다. 장기영 씨가 제 단독주택 문 앞에 서서 얼굴색이 좋지 않고 옆에 박기명 씨는 고개를 숙여 땅을 보고 있었으며 여행 가방들이 고도블록 위에 흩어져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정말 볼만하더라. 그녀가 크게 웃었습니다. 너 정말 멋지게 떠났어. 그들은 문턱도 못 밟아보고 쫓겨난 거잖아. 저는 함께 웃지 않고 그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러 그들을 화나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 그저 더 이상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알아. 선영이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넌 시끄럽게 싸우거나 소란 피울 사람이 아니잖아. 하지만 너 같은 성격에 한번 나서면 정말 무서운 법이지. 그들은 네가 늘 양보하고 물러설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철판을 물어뜯은 격이지. 저는 볶음면 한 젓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짭조름하고 향긋하며 진한 풍미가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씹으며 마음속으로 갑자기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저 남은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계획하도록 내버려두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선현이가 차를 마시면서 휴대폰을 넘겨보았습니다. 이 집 봐. 지하철역에서 10분도 안 걸리고 옆에는 슈퍼마켓, 뒤에는 공원도 있어. 다 5층짜리 노인 아파트인데 지은 지 10년도 안 됐어. 그녀가 화면을 돌리자 옆엔 회색의 아파트 건물이 보였습니다. 아래층 보도는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양쪽에는 낮은 광목과 다람쥐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보면서 마음속에 마음속에 월세는 얼마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짜리가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6만 원 정도인데 관리비랑 난방비 포함이야. 전기료는 별도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오래 계약하면 집주인이 조금 더 깎아줄 수도 있어. 그럼 오늘 저녁에 가서 봐야겠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좋아. 그럼 오후에 다른 2집도 데려가서 보여줄게. 천천히 비교해봐.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호두과자를 입에 넣고 눈을 가늘게 뜨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보도블록에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고 사람들은 얇은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 앞에는 영어와 중국어 간체자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옆 사람들이 말하는 광둥어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문득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두렵지 않다는 것이 쟤는 너무 오랫동안 말 잘 통하고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들을 따랐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제 모든 선택은 거의 다른 사람들은 이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정 많은 것도 합리적인 것도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집 판도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선영이가 물었습니다.
신탁을 설정할 생각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계좌에는 기본적인 생활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캐나다 달러로 환전해서 여기 넣어둘 거야. 매달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인출해서 쓸 거고 언제까지 쓸지는 그때 가서 생각할 거야. 아들한테는 안 남겨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애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며느리의 속마음을 다 알면서도 절대 입 밖에 내지 않고 또 막지도 않아. 그런데 내가 왜 그들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집을 굳이 그들을 위해 지켜야 해? 선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에 동의해. 네 노년을 어떻게 살지는 누구도 대신 결정할 수 없어. 우리는 잠시 침묵하며 각자 차를 마셨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한 번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누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안 돌아오실 거예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비난도 불평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한 번 보았지만 즉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김민준이 학가를 추진한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제 마음속에 경계심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나서지도 저를 위해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장기영 씨의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이라는 말에도 그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는 효자일 수도 있지만 그 효도는 효자일 수도 있지만 거리에는 한 아이가 비눗방울을 불고 있었습니다. 비눗방울은 높이 날아올라 햇살 아래 반짝였습니다.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제 삶을 비눗방울처럼 조심스럽게 유지하며 터지지 않도록 애썼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리치먼드의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고 하늘은 옅은 회청색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임대 계약서에 제 이름을 서면했습니다. 제가 계약한 곳은 커뮤니티 아파트 5층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거실 베란다는 북향이라 겨울에는 멀리 눈 덮인 산을 볼 수 있었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베란다에 서 있을 때 마침 아래층에서는 누군가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흙냄새와 목련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는 얼룩 고양이 한 마리가 잔디밭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여기라면 딱이겠네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열쇠를 건네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꾸며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곳을 소중히 여길게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몇 번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리치먼드 신한은행 지점에서 현지 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에서 송금받은 4억 원 중 대부분을 신탁계획으로 설정했습니다. 매달 이 꼭측량 캐나다 달러를 고정적으로 인출하여 일상 지출과 건강 예비비로 사용하고 남은 부분은 기상금 및 노년 대비 자금으로 다른 독립적인 저축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신탁 수익자는 저 자신이었고 누구도 간섭할 수 없으며 양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하자 은행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고객님의 삶이니까요. 제 마음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은 거의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견을 묻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데 익숙해져서 시간이 흐르면서 제 삶을 주도하려는 생각조차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이제 제 이름이 그 신탁 계약서에 서명될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든든한 배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종이에 쓸 수 있는 것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새로운 삶은 큰 파란이 없었지만 바로 제가 원했던 리듬이었습니다. 매일 오전에 커뮤니티 슈퍼마켓에 가서 채소를 샀습니다. 그 슈퍼마켓의 채소는 아주 신선했고 한국에서 수입된 공심채와 고구마 순도 있었습니다. 카운터 아주머니는 한국말을 하셨고 저를 볼 때마다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는 집 근처 작은 공원에 산책을 가거나 호숫가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책을 들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햇볕을 쬐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그저 햇볕을 쬐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면 목도리를 바짝 여몄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주말에는 버스를 타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곳은 책총리다.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배우지 못할까봐, 기억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고요함과 자유를 순수하게 즐길 뿐이었습니다. 저녁에는 거실 작은 탁자에 앉아 서울의 오랜 친구 강수민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수민아, 모든 것이 잘 지내? 나는 지금 리치먼드 아파트에 살고 있어. 매일 설산을 볼 수 있지. 집은 이미 팔았어. 그 일들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아. 돈과 집 모두 내 손에 쥐고 있으니 마음이 편하구나. 네 말이 맞아. 이 나이에 가장 두려운 것은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다른 사람에게 걸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이제 나는 새로운 요리도 배우기 시작했고 커뮤니티 노년 활동 수업에도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어. 삶은 단순하지만 외롭지 않아. 너도 모든 일이 순조롭기를 바라며. 옥진이가 편지를 쓰고 나서 저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큰 짐 하나를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 편지는 어떤 설명도 불평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때 저를 이해해 주었던 사람에게 제가 새로운 곳으로 와서 제 자신을 다시 찾았다고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옥진은 결국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것은 단독주택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유지했던 체면치레 관계였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녀는 가족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데 익숙해져 자신을 늘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저희가 와서 어머니를 돌봐드릴게요. 라는 말과 묵인된 침탈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녀가 늘 그랬듯 타협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하나의 계획, 한 장의 비행기표, 한 장의 계약서로 그녀는 자신의 노년 삶을 새로이 정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처럼 단호할 수는 없을 것이고 모든 상황이 그녀처럼 결실을 맺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양보해야 할 나이라고 여겨지는 그 시기에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의 마지노선을 너무 오랫동안 억누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어차피 혼자 사는 분이라는 아랫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우리는 왜 내가 양보해야 하냐고 감히 되묻지 못하고 서서히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옥진과 같은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결정, 이해받지 못한 끈기를 가지고 있었던 적은 없었나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의 3,000명 구독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움을 주실 분이 되실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본 채널의 이야기는 사회 뉴스, 시청자 투고, 댓글 공유 등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토론하거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